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별꼴 다 보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요, 이번 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도 가보게 되었어요. 사실 경찰서라는 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가시설이긴 하지만 그 안쪽까지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찰서에 들어가서 진술서를 쓴다거나 조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번이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었지만서도 떨리고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로 가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요, 어찌 보면 인생을 너무 부모님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서 경찰서에 다녀오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부모님 탓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경찰서에 파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비 신랑은 좀 바보 같았어요. 사람이 셈이 느린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영 못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맹한 구석이 있어서 바보 같았죠.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칼같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맹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예비 신랑을 보고 저런 사람이랑은 연애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마음 그대로 들고 갔어야 했는데 그 맹한 구석에 제가 속아 넘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여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갈대 같다고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예비 신랑을 보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은 만나면 마음고생 제대로 한다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었는데 그게 제 이야기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 생각해도 제가 바보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예비 신랑의 맹함이 어느 날부터 제 눈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이 저렇게 실리를 따지지 못해서야 나중에 사기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본인이 맡아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떠맡아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오지랖이 넓어졌구나 하고 말았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는 예비 신랑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 신랑이 큰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제가 미리 백업을 하지 못했던 자료를 날려 먹었는데 남의 일을 도와주던 예비 신랑이 그 백업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비 신랑이 아니었으면 정말 고이 품고 있었던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비 신랑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더라고요. 미진 씨, 그렇게 고마우면 말로 때우지 말고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시는 거 어때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당연히 식사 10번도 대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회사 밖에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맹한 구석이 여전하긴 했지만 그만큼 착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착한 게 밥 먹여주는 세상은 아니지만 사람이 조금 순수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냥 평소와 다르게 매력을 한 스푼 정도 더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저에게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날의 식사 한 번으로 저에게 딱 꼬침이 생긴 건지 틈만 나면 저에게 좋은 공연 티켓이 생겼는데 보러 가지 않겠냐 이번에 어디서 무슨 팝업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 캐릭터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었냐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예비 신랑이 만들어 오는 그 데이트 코스가 제 취향이었다는 것이었죠. 예비 신랑은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딱 반으로 갈리는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걸 보면 답답해 죽겠다.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멍청한 모습까지 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피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그래도 시키는 일을 제 시간에 끝내놓는 것도 능력이다. 바보 같고 답답하긴 하지만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회사 내에 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요. 저는 딱 반반에 걸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1인분을 다 하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1인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나름의 플러스 요인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구애 끝에 결국 저는 넘어가게 되었고
사내 커플이 되었죠. 낱말은 복사기가 듣고 반말은 정수기가 듣는다고 저희가 티도 안 낸 것 같은데 사귄다는 소문이 사방팔방 다 났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이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회사를 그만둬야겠구나 싶을 정도로요. 저희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쫙쫙 퍼지고 인사팀에서 일을 하는 저의 동기 하나가 저를 찾아와 슬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미진아, 넌 되게 이득을 따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애하는 상대가 엄청 맹한 사람 아니야? 답답해서 연애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누구 앞에서 내 남자친구 흉을 보는 거야? 물론 답답하긴 해. 가끔은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 매력이더라.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나라고 뭐 생각 없이 만났겠어? 그건 아니겠지. 근데 내가 인사팀이잖아. 네 남자친구 이력 특이한 거 알아?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을 한 적이 없더라고. 근데 웃긴 게 이직은 잘도 하더라. 인사팀에 있는 친구가 특이하다면서 말을 해주는데 제가 생각해도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가 4군데 정도 있었는데 전부 2년 이상 일을 했던 곳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지역도 다 달랐어요. 서울, 경기, 대전, 강원. 사실 일을 하는 곳이 대기업이고 조건이 좋으면 이사를 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여러 군데 지역을 돌면서 일을 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했죠. 근데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거기다가 예비 신랑이 하고 다니는 모습 자체에서 느껴지는 여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여유라는 게 전부 돈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예비 신랑이랑 연애를 하면 할수록 이직을 몇 번 했던 사람이라서 저보다 연봉이 높은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씀씀이가 저렇게 좋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문화생활을 좋아하던 예비 신랑은 본인이 좋아하는 공연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뮤지컬 같은 건 티켓 값이 장난이 아니던데 그런데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연봉이 높아서가 아니라 집안 자체가 여유로웠던 거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게 엄청난 대박을 치셨었대요. 돈을 쓸어 담는 수준이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나이 60이 가까워졌을 때 다른 곳에 큰 돈을 받고 팔아서 노후 준비까지 넉넉하게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죠.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복 받았다고 했어요. 여유 있는 시댁이야말로 든든한 아군을 얻은 거나 다름없다면서 무조건 결혼까지 골인해야 된다고 했고요. 연애를 할 땐 그게 든든하면 얼마나 든든하겠냐 했는데 연애한 기간이 오래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정말 든든함으로 바뀌더라고요.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은 결국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 일이 없다는 뜻이고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도 직장 다니고 예비 신랑도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던지 사기가 팍팍 꺾이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시는 건 예비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날을 위해서 젊었을 때 돈을 벌어둔 거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 결혼 같은 거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 우리가 집도 다 해줄 수 있어. 아들 하나뿐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하나만 낳은 거야. 여러 놈들에게 나누지 말고 한 놈에게 몰빵해주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죠. 사실 그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던 것은 그냥 가볍게 인사 한번 드리려고 만난 것이었거든요. 딸이 없어서 딸 같은 며느리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면 하루 빨리 친해지자고 몇 번이나 예비 신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약간은 마지못해서 약간은 기대감을 가지고 만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 결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집도 다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시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간은 희망적이기도 했죠. 신혼집 구하는 거야말로 신혼부부들이 제일 골머리 썩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미리 친해지고 싶다는 말씀에 인사만 드리러 간 것이었는데 집 걱정 말아라, 혼수 정도만 신경 써와라 하시는데 뭔가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야, 들었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오랜 시간 눈여겨보고 있었는지 모를 거야. 우리 자기 똑부러지는 사람이잖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자기한테 내가 정말 평생 공주 대접해주고 싶어. 내 이런 마음을 자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평소 같으면 입 빨린 말이라고 왜 저러나 싶었겠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정말로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그런 저희 둘의 모습을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금 서운해 하셨어요. 요즘은 30 후반에도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직 중반기에 들지 않았음에도 시집을 가려 한다고요. 너무 부모의 품을 일찍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도 들떠있긴 했거든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께서 지켜보셨을 텐데 서운해 하실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가 저에게 되게 똑똑하고 세상에 좋은 유전자는 혼자 가지고 태어났구나 싶었던 사촌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어그러지면서 완전히 폐인이 되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술독에 빠져 살다가 몸이 망가지면서 세상을 등지게 되었거든요. 그런 사촌 오빠의 일을 옆에서 지켜보신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신 거죠. 제가 같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게다가 사촌 오빠의 그 사건은 온 가족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늘 집안의 자랑거리로 일삼던 사촌 오빠였는데 그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 똑똑한 머리를 하고도 결혼 하나에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사촌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 모두 말 한마디 못했었으니까 그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었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사촌 오빠가 어떠한 사정으로 결혼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다들 추측성으로 생각을 하기만 했었죠.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었던 저희 엄마는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남의 사정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괜히 서둘러서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예비 신랑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이만큼 운명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는 정말 미진이 아껴줄 자신 있습니다. 장인어른만큼 아끼고 사랑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의심이 되실 수도 있고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천천히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당연히 말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저희 부모님께 부지런하게 사랑을 받겠다고 우리 예비 신랑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한 달에 한 번 친구들이랑 개모임을 하셨는데 그 모임 자리에 따라 나가서 밥값을 계산하고 오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만날 때 길을 살려야 하는 거라면서 일부러 시부모님의 외제차를 끌고 나와서는 친정엄마의 운전기사를 자처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위도 아니고 딸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단한데?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고 저희 엄마 당연히 어깨가 으쓱해지셨죠. 이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 취미가 낚시였는데 배멀미도 심한 인간이 낚시를 하겠다며 따라가서는 손맛 지대로 보고 온 겁니다. 대어를 낚았더라고요. 그 뒤로 천천히 적응을 하겠다며 저수지부터 찾아다니는데 저희 아버지 눈에는 그 모습이 예뻐 보였던 거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예비 신랑에게
합격 도장을 쾅 찍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유 있는 시댁 어르신들과 빡빡하게 살지만 그래도 취미생활 즐기시며 근검절약하시는 부모님,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저 하나밖에 안 보인다는 예비신랑까지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살짝의 삐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아주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말입니다. 분명히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고 또 외국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견문이 넓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뭔가 하나씩 어긋난 것 같다는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없어서 꼭 딸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셨다고 했잖아요. 양가에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면서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와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은 따로 만나기도 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외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불러주신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레스토랑이 프랑스 음식점이었어요. 어머님, 저 프랑스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추천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 너 여태 프랑스 여행도 한 번 안 다녀봤니? 세상에, 여태까지 뭐라고 산 거야? 그런데 여행 한 번 안 가고 프랑스가 얼마나 볼 게 많은데. 파리의 에펠탑 밑에서 샌드위치만 먹어도 행복하단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가봐. 이제 내 며느리 되면 나 여행 갈 때 따라다녀도 되고. 아, 그럼 저야 좋죠. 어머님은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셔서 좋으시겠어요. 외국어도 엄청 잘하신다면서요? 그럼 기본은 하지. 난 있지 이런 메뉴판도 참 프랑스 성격 보여주는 거다 싶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 않겠니?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메뉴판에 온통 프랑스어로 도배해둔 거 봐. 저는 좀 의문이 들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헷갈릴 수 있겠지 싶었어요. 뭐든지 말이라는 게 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메뉴를 한참 들여다보는데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영어로 써 있으면 알겠는데 이 레스토랑은 프랑스 사람들만 오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프랑스어로만 적혀 있었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께서 주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랑 이거 주세요. 예, 이게 플레로티라는 건데 고급 로스트 비프야. 내가 추천하는 메뉴니까 먹어보도록 해. 저는 시어머니께서 프랑스어로 간드러지게 발음을 하시는데 멋져 보인다는 생각을 했죠. 한참을 기다려서 메뉴를 받았는데 로스트 비프가 나와야 하는데 닭고기가 나온 게 아니겠어요? 주문 실수인가 싶어서 웨이터를 부를까 했지만 닭고기 요리도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을까 고민도 들었어요. 메뉴를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다리기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한 입 딱 먹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웨이터를 부르시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알아요? 내가 플레로티를 시켰잖아. 근데 닭고기가 나왔으면 사과를 하고 다시 가져와야지. 손님께서 주문하신 플레로티가 닭고기 요리입니다. 주문하신 대로 음식이 나왔습니다만. 참, 뭐라고요? 내가 프랑스에서 먹은 플레로티는 소고기였다고 소고기. 자기가 프랑스 본토에서 먹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성질을 바락바락 부리시는데 저는 사실 뭘 먹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웨이터가 메뉴 맞게 나온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먹은 건 그게 아니라면서 우기시는데 조금 쪽팔렸어요. 제가 결국 나서서 그냥 먹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한풀 꺾인 것 마냥 자기가 한 번만 넘어가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자존심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 맛있게 잘하고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음식값이 40만 원대가 나왔더라고요. 와인에 에피타이저에 알차게 주문하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딱 그러시는 겁니다. 아휴, 맛은 있었는데 서비스가 영 별로야. 이 음식들 값에는 서비스 값도 포함 아니야.
나는 이 가격 다 못 내고 먹겠어. 그러니까 반만 계산해줘. 네? 손님, 음식은 맞게 나갔고요. 저희 직원 서비스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없어? 내가 메뉴 이름 좀 헷갈릴 수도 있지. 거기서 내가 틀렸다고 내 예비 며느리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했나? 그건 서비스의 문제라고 봐. 나는 계산 다 못해. 시어머니께서 반값만 내겠다고 하신 거죠. 저는 얼굴이 붉게 타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가게 직원들도 전부 황당해하고 저는 정말 어디 숨고 싶었어요. 절대로 반값 이상은 못 낸다면서 그 자리에서 드러누울 기세로 나오시는데 결국 가게 직원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께서 경찰은 왜 부르냐며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셨어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만 예비 시어머니의 카드 한도가 끝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은 부르지 말자는 말에 직원이 40만 원을 결제하니까 한도 초과라고 뜬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백화점에 가서 명품 쇼핑을 좀 했더니 한도가 모자란 모양이네. 예, 네가 좀 계산해라. 저는 결국 밥값으로 40만 원 돈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를 할 때에도 이 정도 금액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물론 결혼만 하면 집도 해주고 지원 팍팍 해주신다고 했지만 그 말을 전부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해서 제 집 안방 같다고 하셨었는데 메뉴도 틀려 카드는 한도 초과야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정적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아는 척하는 것은 많은데 정말 아는 건 별로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비 시댁 식구들이랑 예비 신랑까지 다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던 상황이었어요. 예, 미진아, 너는 책은 좀 읽니?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책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더라.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넓은데 말이야. 저도 책 읽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어머님은 책 읽으셔요? 저도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책 추천 좀 해주고 그래야겠다.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본 건데 파블로프의 개 알지? 그 실험 말이야. 파블로프가 개를 훈련시켜서 말을 하게 만든 거나 다름없잖니. 아, 네? 어머님, 파블로프의 실험은 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조건 반사에 대한 연구였잖아요. 밥 먹을 시간에 종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종소리만 들어도 밥을 먹을 준비를 한다고. 그게 그거 아니니? 내가 책을 읽었으니까 내가 더 잘 알겠지. 너는 책도 안 읽는 게 뭘 한다고 그러니? 당연히 파블로프의 실험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실험이라 생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이 실험을 들먹이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제가 여기서 제 말이 맞다고 증거라도 들이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예비 시어머니의 자존심에 어떤 상처가 갈지 몰랐으니 입을 꾹 다물고 커피만 마셨죠. 예비 신랑이 제 눈치를 보면서 살살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예비 시어머니께 딱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 같이 경제 뉴스를 시청하던 중에 앵커가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는 척을 하시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지만 부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거라고 했었나. 아무튼 뜻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저를 째려보시기도 했었죠. 리세션은 경기 후퇴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경제가 위축될 때 쓰는 용어예요. 그걸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해외에 자주 나갔다 오시고 외국어도 잘 하신다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의심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과는 잘 지냈어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도 했고 돈도 많이 번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시라고요. 고집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들어서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대충 알아들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말에 토를 달면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못 배운 티를 내긴 싫어서 잘난 척 하고 싶어 하시는데 대충 장단만 맞춰주면 예뻐해 주신다고 저에게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성격상 꼭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그거 아닌데 하고 말면 되는 부분이라 알겠다고 했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이상하다 싶은 일들이 간혹가다 있었지만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일찌감치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었대요.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무슨 사업을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주제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랑 비벼보려고 한다는 둥 조금 험한 말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때는 또 여자가 뭐라는 거에 대한 반발감이 심했을 때였잖아요. 요즘처럼 여자가 능력 발휘하는 게 당연하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속사정을 전부 듣고 나니까 또 예비 시어머니의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옷을 보러 백화점에 갔는데 한창 옷 구경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카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웬 꼬마아이가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장난을 치다가 예비 시어머니 명품 가방에 커피를 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사고였어요.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옆에서 알짱거리던 것은 부모가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머, 어떡해, 내 가방? 아니, 애기 엄마, 이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알고 지금 다 같은 백화점에서 커피 마신다고 같은 급의 사람인 줄 알아요? 이 가방 어쩔 거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물어줄 수 있는 돈이나 있어요? 애간수를 차려야지. 그 말에 아기 엄마도 오기가 생긴 건지 아이의 실수는 맞지만 그렇게 말을 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냐면서 당장 명품 매장에 가서 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백화점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든 가방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었거든요. 좋기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었으니까 저도 서둘러서 예비 시어머니께 가방을 수선하러 가자고 했어요. 가방 가죽에 커피물이 번져봐야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빨리 매장에 가봐요. 커피 물이 더 번지는 것보단 빨리 수리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기 엄마도 수리비 준다고 하잖아요. 됐다. 내가 뭐 돈 때문에 이러겠니? 사과나 하세요. 언제는 급이 다르다면서요? 저도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차라리 매장에 가서 수리해드리는 게 나중에 뒷말 안 나오고 편할 것 같네요. 가시죠. 됐다니까 그러네. 내가 봐준다고. 나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아기 엄마 같은 사람 고열을 빨아먹는 건 또 아니지. 내가 너그러이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턴 애간수 잘해요. 할머니, 저도 됐다니까요.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명품 매장 가서 수리하시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뒷말을 하는 법이라고요. 뭐 수리를 해줬네 안 해줬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가시죠. 안 간다니까. 무슨 젊은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 됐어요, 됐어. 내가 고치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애나 잘 챙기라고. 왜요? 매장에 가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혹시 그 가방 가짜는 아니죠? 가짜인 거 들킬까 봐 매장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짜는 무슨 가짜라고 그래? 세상 사람 잡고 있어. 어우, 기분 나빠. 이렇게 급 떨어지는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셔야 해. 예, 가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확 잡더니만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좀 의심이 됐어요. 그 가방이 진짜라면 당당하게 매장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슬쩍 여쭤보니까 진짜는 따로 보관 중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은 즉슨 진짜 그 가방이 가짜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말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속인다면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집안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집안 하나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이 될 사람에게 이런 허세를 떨어서 뭐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런데 또
집은 해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늘 항상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말고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도 단순하게 허세를 채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상할 것도 아니었고요. 주변에 꽤 많잖아요. 명품 사는 게 돈은 아깝지만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 명품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하나둘 결혼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만나볼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까 예비 시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어머, 여기가 그 예비 며느리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우리 예비 며느님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20년 지기 친구야. 나는 부동산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 글쎄 우리 친구가 예비 며느리한테 집 해줘야 한다고 나를 얼마나 들들 볶던지 말이야. 안녕하세요. 절친 분께서 부동산을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면 집을 보러 다녀야 하나요? 뭐야 아직 말 안 했어? 뭘 그렇게 며느리한테 꽁꽁 숨겨놓고 있었어. 얘가 집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100% 오를 것 같다고 미리미리 사두라고 해서 투자를 해두었던 집인데 집값도 많이 올랐지? 너는 내 덕 본 줄 알아. 아니지? 우리 며느님이 내 덕을 본 건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던 집이 시어머니가 투자 목적으로 사두셨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좀 놀랍긴 했어요. 이전까지는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재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부 눈으로 확인해 본 적 없었는데 집은 다르잖아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설레임이 좀 있었죠. 그러더니만 말 나온 김에 바로 집을 보러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혼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올 것 같아서 바로 집을 보러 갔죠. 약속 장소에서 멀지 않았어요. 친정과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시댁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부동산 아주머니의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엄청 고급진 단지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두근두근 차에서 딱 내렸는데 여기가 정말 신혼집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관이 번쩍한 빌라였어요. 내부로 들어갔더니만 현관 입구도 널찍한 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입구부터 수납장이 넉넉한 게 넓게 빠져 있어서 집 평수가 얼마나 크려나 했는데 정말 거실이 운동장처럼 넓더라고요. 거기다가 바닥은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너무 차갑진 않을까 싶었는데 바닥에 뜨끈하게 온돌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어때 며느님 집 좋지? 고급 빌라라서 앞으로 값은 더 오를 거야. 이런 집을 명의까지 바꿔준다고 하니까 신나지 않어? 네? 명의까지 바꿔주신다고요? 아니, 지금 어머님 이름으로 된 집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명의까지 바꿔주신다고 그러세요? 명의까지 주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어머님께서 사업하신 돈으로 산 집이고 집값도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나도 1가구 2주택 법에 걸려서 말이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감당이 안 돼. 세금 문제가 마음에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거야 뭐 너희가 대출받아서 해결해도 되는 거고. 처음에 이거 명의 바꿀 때 들어갈 돈만 있으면 돼. 그걸 대출을 받아야 해요? 어머님,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세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저희 일부러 빚 안 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머, 저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나 봐. 이 집이 얼마짜린데 그래? 세금 그거 얼마나 낸다고. 대출 딱 받아서 세금 내고 나면 여여 큰 집이 누구 명인 줄 알아? 아유 며느님, 이 빌라 고급 빌라야. 무려 60평대 집이라고. 신혼부부가 이런 거 구하기 어디 쉬울 줄 알아? 에휴, 절대 못 구해.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대출에 대출을 얹어 받아서라도 이 집은 꼭 들고 와야 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이 정말 고급지긴 하더라고요. 그 누구라도 집 구경 한 번만 해보면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마치 꿈에서 본 듯한 느낌이었다니까요. 세금 낸다고 대출 받는 게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냐. 나중에 되팔기만 해도 본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 명의 바꾸고 세금 내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 여기 내 친구가 그런 건 또 전문이거든. 내가 부동산 관련해서 뭐 하나 살 때마다 꼭 얘한테 물어보거든. 20년 동안 내 재산 불려주는데 한몫하긴 했지. 너희도 나중에 어디 투자하고 싶고 그러면 얘한테 물어봐. 아유, 그럼. 내가 또 우리 가족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잖아. 여기 방 구경도 좀 해야지. 방이 워낙에 잘 빠져서 가구 들이는 것도 재밌을 거야. 그리고 그 결혼하기 전에 대출 절차도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이게 그 신혼부부를 엮여서 받는 건 세금 내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개인 대출로 받는 게 빠르긴 할 거야. 그렇게 대출 관련한 설명을 들으면서 집 구경을 하는데 침대는 어디다 두어야 할지, 어떤 톤으로 꾸며야 할지, 방 하나 남는 건 옷방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매일같이 집들이를 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집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간 뒤에 저희 부모님께도 자랑을 엄청나게 했다니까요. 예비시댁에서 해주는 집이 무려 60평형대다. 집도 엄청 고급지고 위치도 좋다고요. 제가 집 구경하고 난 다음에 황홀하다는 식으로 집 자랑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그렇게 좋은 집을 그냥 주신다고? 그것도 좀 그렇다. 어떻게 그걸 공짜로 덥석 받니? 대신 세금 문제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그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 대출이 조금 받긴 해야 할 것 같아. 세금은 너 혼자 내는 거야? 아유, 하긴 그래야겠지. 그나저나 세금은 대출 받아서 낸다고 쳐도 그 집의 혼수는 다 어떻게 채우니?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데 집 평수도 너무 크고 말이야. 또 대강대강 들여놨다가는 횡댕구리에서 볼품 없을 텐데. 아이고, 참 고민이 많이 되네. 구세금 맞춰야 할 것 같은데 혼수값만 몇 억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걸. 나랑 그이랑 둘 다 집에 뭐 많이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엄마도 대충 집이 어떤지 구경을 해봐야 예산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집은 큰데 냉장고나 TV 같은 걸 작은 걸로 둘 수도 없고 말이야. 엄마는 걱정이 엄청나게 많으신 듯 했어요. 집이 생긴다는 마음에 신나서 집 자랑만 했지. 정작 부모님께서 혼수를 채워주실 것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제가 너무 들떠서 집 자랑을 했나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집을 봤는데 어설프게 혼수 준비했다가 괜히 제가 욕먹을까봐 걱정도 되셨을 거고요. 결국 고민하다가 부동산 아주머니께 따로 연락을 드렸죠.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집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니 저한테 당장 내일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으로 찾아가니까 오전에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집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 집으로 가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엄마랑 둘이서 빌라에 도착을 해서 알려주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 집을 보시더니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집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고급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괜히 제 어깨가 다 으쓱하더라니까요. 친정엄마랑 같이 여기는 어떻게 쓰고 저기는 뭘 더 넣고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오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께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 표정이 그닥 좋지는 않으셨어요.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걱정과 근심이 많은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세금 처리하는 이야기도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대출을 넉넉 잡아 2억 5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사실 2억 5천에 60평형대 빌라를 가질 수 있다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저는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제 옆구리를 콕콕 찌르시면서 이만 가보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기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친정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구경하고 나가보겠다고 했는데 친정엄마께서 그 부동산 아주머니께 명함 하나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명함 받고 나와서 택시를 타자마자 친정엄마께서 저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미진아, 이거는 신이 도운 일이다. 너 이 결혼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절대. 당장 파혼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파혼을 하라니. 왜? 집이 너무 커서 그래? 혼수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해결할게, 그럼. 아이, 그래서가 아니야. 얘, 이거 봐봐. 엄마는 지갑에서 아주 낡은 종이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종이를 보자마자 저희는 목적지를 집에서 경찰서로 바꿔야만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을 하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려 붙잡았습니다. 사기꾼을 고발하기 위한 고소장을 써야 하는데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멘탈이 날아간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택시 안에서 엄마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낡은 종이는 바로 사촌 오빠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 사진까지 너무나도 낯이 익은 사람이었죠. 누구였냐고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20년 지기 절친이라던 부동산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함을 왜 저희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죠. 때는 몇 년 전 사촌 오빠의 결혼 준비 시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촌 오빠는 중매를 통해 만난 사람과 5개월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정말 똑똑하고 사회성도 좋고 이래저래 능력치가 만땅인 사람이었지만 생긴 게 별로였고 키도 작고 조금 통통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과는 거리가 멀었었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었지만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으니 연애 한 번을 못하고 30대 후반까지 살다가 중매를 통해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 벌어두었던 돈과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를 얻었는데 그때 부동산 업자가 바로 시어머니의 절친이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사촌 오빠와 결혼할 여자와 꽤 오랜 시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좋은 집을 싸게 얻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돈만 마련을 해서 오라고 한 것이었죠. 결혼을 할 예비 신부를 믿었던 사촌 오빠는 가진 돈을 탈탈 털다 못해 추가로 대출까지 얻어서 돈을 쥐어주었고 전셋집 계약까지 했는데 그게 전세 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중 계약이 된 집이었고 사촌 오빠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보험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나 돈만 전부 잃게 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 집 주인이 자기는 부동산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는 거죠. 사촌 오빠는 집주인을 여러 번 만나러 갔으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 신부에게 전세 자금을 사기당한 사실을 말하자 예비 신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빈털터리랑은 결혼 못한다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정을 주고 마음을 주었던 여자랑 헤어지게 되고 평생 모아왔던 돈을 다 잃게 된 사촌 오빠는 유서 한 장 적어두고 부동산 주인의 명함을 떡하니 올려두고서는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사촌 오빠네 가족들은 그 명함을 들고 경찰서에 갔대요. 몇 개월간 수사를 한 결과 이미 그 부동산 주인이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서 그렇게 사기를 친 돈으로 빚을 갚았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감옥에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거기서 살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촌 오빠네 가족들은 우라통을 참지 못했고 하나둘 그렇게 병들어갔어요. 사촌 오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결국 마음의 병을 얻은 이모는 우리 엄마한테 인연을 찾아다가 나중에 꼭 벌이라도 대신 주라면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명함 한 장 덜렁 주면서요. 엄마는 그 명함을 버리지도 못하고 지갑에 넣어두셨었대요. 그런데 집을 보러 가서 딱 그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거죠. 평생 명함에 붙은 아주 작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사기꾼을 말입니다. 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그 인간이 정말 사기꾼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형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은 없지만 이제 곧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피해를 입기 전에는 수사를 해줄 수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럼 이미 고소를 했던 지난 사건에 대한 이력을 보겠다고 했고 사촌오빠의 고소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다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촌오빠의 사기건에 관련된 사람으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동산 업자에게 집을 보여준 사람으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통속이라는 뜻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집을 보여주고 부동산 아줌마가 전세 자금을 빼돌려서 사기를 친 거죠. 그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께 돈이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송금 내역 같은 건 말입니다. 현금으로 주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물건으로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어서 예비 시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는 심지어 출소를 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예비 시어머니와 이런 짓을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엄마는 경찰서에서 나와 그 집이 정말 예비 시어머니의 집인지 그제서야 등기부등본을 떼보았고 그 집이 시어머니의 명의의 집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에게 보여주었던 서류에는 분명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조작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신혼집 명의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 낸다고 돈을 주었으면 그 돈을 들고 날라버릴 생각이었다는 것이 집 명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집주인을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니 본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긴 했지만 아직 팔리지도 않았고 집 보러 온다던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 받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출을 받아라 해서 그 돈을 들고 나를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의 행적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런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게 한두 번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업자가 감옥에 가 있을 땐 다른 조직원이랑 움직였던 것 같네요. 그 결혼을 약속했다던 사람 강원도에서도 사기로 고소당한 이력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됐네요. 그 말은 예비 신랑 또한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집은 본인이 준비를 해주겠다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고 대출을 받게 만들어서 그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었죠. 제가 대출을 받아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돈을 드리면 부동산 아줌마와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법이 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빚이 있어서 채권자가 집을 압류했다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면서 없는 집인 척 하는 거죠. 실제로 본인 집이 아니니 넘어갔다고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집 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 그만인 것을요. 저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들고 저와 인연을 끊으려고 하셨겠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맹한 척하면서 저밖에 모르는 척했던 예비 신랑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가담했다는 게 소름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 이력들을 들고 예비 씨 댁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너 오늘 집 보러 갔었다며? 친정집에서 뭘 하시던? 혼수 얼마나 해주실 수 있대? 혼수 다 채워주실 수 있대요. 그게 정말 저희 집이라면 말이죠. 저는 경찰서에서 받은 종이들을 예비 시어머니 얼굴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치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종이를 받자마자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럴만하죠. 대출이 코앞인데 2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오려다가 눈앞에서 사라지게 생겼는데 누가 굳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뭐 네가 뭐 피해 본 게 있니? 내가 돈을 뜯어간 것도 아니고 됐다 됐어.
사과 안 하세요? 됐다는 말로 지금 어물쩍 넘어가시려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몇 천만 원 몇 억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손해를 봤으면 내가 봤지. 내가 너 살살 달랜다고 쓴 돈이 얼만데. 아이 됐다. 텄으니까 이만 쭉 내자. 정말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손해본 거 없으니까 파혼하면 장땡 아니냐고 하는데 사기꾼들 마인드라는 게 전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니만 이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대전에서 일어났었던 결혼사기 피해 관련 일이 있는데 그게 저의 예비 신랑이었던 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과 협력을 해서 예비 시어머니와 부동산 아줌마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을 했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경찰과 협력해서 예비 시어머니와 부동산 주인이 과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를 모을 수 있었죠. 실형을 살았던 이력 또한 있었으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인이 과거 사기 사건에서 사용했던 은행 계좌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해당 계좌에서 예비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송금이 된 내역까지 발견이 되었고요.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계좌를 다시 살려서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명백해지면서 과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걸리지 않았던 범죄 사실에 같이 연루가 되어 있었던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을 조사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와 부동산 아줌마가 또 다른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증거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세 사기 말입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신혼 부부들에게서 많이 발생된다고 하던데 그들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보러 다녔을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지, 그 정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만 보고 사기를 치려고 했었다는 게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재판장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거기다가 예비 신랑 또한 공모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회사에 소문이 쫙 나게 되었고 처음에 저에게 예비 신랑의 이력이 조금 수상하다고 말을 해주었던 인사팀 친구는 자기 말이 맞았다면서 저에게 욕봤다고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 모두 저를 두고 수군거리지 않고 제가 피해자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한켠으로는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사기꾼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작정을 하고 본성을 숨기고 사기를 치려고 하니 별짓을 다 하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저는 이 기회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미련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세상에 사기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려고요. 금전적으로 피해본 게 없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온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기꾼들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꽤 길게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의는 늘 승리한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